합시다. 자, 요거는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니체의 입장에서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단 첫 단락을 먼저 볼게요.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초월적인 진리가 존재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이쯤에 나갑시다. 요게 전통적인 서양 철학이라면 전통적인 서양 철학의 목표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발견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한다. 발견.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발견을 하고 뭘 통해 발견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볼게요. 사물의 본질 또는 실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진리를 발견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발견이라는 게 뭐냐? 사물의 본질이라거나 실제를 우리가 뭐 한대요? 인식하면 발견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사물의 본질과 실제한다는 것을 인식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게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서양 철학. 이게 전통적인 서양 철학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니체가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쪽이 니체예요. 그럼 니체는 뭐라 그랬느냐?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이나 실제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니체는 어느 면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요거. 여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거에 한계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 아니면 초월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는 다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니체는 진리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니체는 진리 자체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절대적 초월적인 진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절대적인 초월적인 진리가 아니라 뭐가 어떤 진리냐?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해석적 진리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상대적이고 절대적이지 않은 진리를 얘기한다고. 얘도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잠깐 어디를 보느냐면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환상에 불과하다. 불과하다 한번 간단하게 표시 한번 해봐. 불과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주소 잘 찾아가요. 두 번째 단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오른쪽 맨 끝에 뿐이다. 보이죠? 거기서 잠깐 표시 한번 해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제일 왼쪽에 뿐인 것이다. 이것도 한번 표시만.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뿐이다. 그리고 바로 아래줄 왼쪽에 보면 뿐이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의 두 번째 줄도 중간에 보면 뿐. 이런 거 있지? 자, 이런 거 왜 표시를 했느냐면 사실 뿐이라고 하는 거 되게 눈에 확 들어와서 잘 안 쓴다고. 한두 번 쓰는데 그렇다면 니체는 왜 이렇게 뿐을 많이 쓰느냐? 이거 니체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는 이쪽 생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거는 고작해야 이 정도인 것이다. 늘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뿐이에요. 이 글 전체에 담겨 있는 게 뭐야? 그래서 첫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는 전통적인 서양 철학은 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니네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착각이 뭐야? 그 착각의 핵심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한계를 이야기한다고. 그럼 이 한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첫 단락 네 번째를 다시 볼게요. 그는 이처럼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는 이유를 언어와 개념이 가진 한계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래서 요거를 더 이제 상세하게 언어에도 한계가 있고 개념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아도 우리가 쓰는 언어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인식의 틀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우리 인식의 틀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개념이고요. 요게 2문단, 요게 3문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그럼 니체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는 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진리에 대한 게 4문단. 구조는 이래요.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니체는 언어가 메타포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언어를 통해 절대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메타포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메타포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겠죠? 어디에 나오죠? 보통은 시에 자주 나오는 용어잖아. 역시 국어를 잘하니 바로 나오는군요. 그래서 메타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치면 은유 혹은 비유. 김동명 시인님께서 되게 짜증 내시겠지만 은유의 대표적인 예시가 내 마음은 호수요. 야,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제는 너무 식상한 표현이 돼버렸지. 왜냐면 우리가 수업 때 활용하니까. 그 다음 뭔지 알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어떻게 알았어? 알고 있었어? 그대 노조. 그래서 이 표현은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호수야. 그만큼 넓고 깨끗하고 정갈하고 맑고 잔잔하고 그런 거를 한 번에 표현하는 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니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대는 나한테 제발 좀 와주시오. 되게 문학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은유라고 하는 표현을 설명할 때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니까 A는 B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거기서 끝나버리지. 근데 어쨌든 뭐예요? 정말로 마음이 곧 호수인가?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메타포 혹은 은유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왜곡이에요. 또 하나의 기본적으로는 착각이라고. 니네한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쓸 때는 메타포를 써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써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니 잘 될 리가 있냐?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또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주번 나으리. 야, 씨. 다 마른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냐. 제보 받아요, 제보. 제보. 자, 유추가 뭔지 아나? 어디에서 쓰죠, 보통? 유추. 이거 추론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유추를 제일 많이 쓰는 집단은 교사 집단. 뭐 설명할 때 기가 막히게 편하거든. 유비, 추리잖아. 유추를 설명할 때는요. 하나 예를 들어주면 니네 다 알 거야. 예전 교과서에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최재천 교수님께서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일에 계시다가 황소개구리가 어떤 건지 알죠? 크기 알죠? 크기? 어떻게 되지? 정말 얘는 팔 같아. 그 앞발이 아니고 팔, 다리는 진짜 이만해. 진짜 이만해요. 실물이 들면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게 황소개구리. 우리한테 있는 개구리는 참개구리. 그래서 참개구리는 이제 귀엽지, 상대적으로. 다리도 이 정도. 개구리예요.
황소개구리 왜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혹시 아나?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꼭 잡아먹어야 돼?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식용으로 들어왔잖아요. 혹시 개구리를 먹어본 사람이? 역시 점장 부점장. 야, 이거 인연이다, 인연. 무슨 맛 나요? 진짜 닭 맛 나. 그래서 참개구리를 나도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먹을 만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리만 먹는 거야. 몸통은 정말 살이 없어. 근데 얘는 몸통에 살도 있고, 그래서 80년대 들여왔는데 기껏 들여와서 팔려고 했더니 팔리지 않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방생을 하죠. 처음에 얼마 안 됐단 말이야. 방생을 했더니 얘도 잡아먹고 얘도 잡아먹어요. 작은 뱀. 원래 얘가 얘를 먹거든. 얘가 얘를 먹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 때문에 우리의 생태계가 완전 파괴가 되는 것 같단 말이야. 지금은 잡아다가 다 시청, 구청 갔다 가면 1,000원 주니까 다 사라졌어, 지금은. 요새도 팔아요. 포장마차 팔아, 대놓고. 황소개구리요라고 팝니다. 근데 맛은 정말 얘랑 똑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근데 얘가 생태계를 파괴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우리말을 자꾸 파괴하더라 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쏙쏙 된단 말이지. 이게 유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황소개구리가 참개구리 잡아먹는 거랑 외국어가 우리말 몰아내는 거랑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게 유추의 최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이해를 돕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되는 거.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은유를 쓰면 기본적으로 은유는 A는 B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다는 표현인데 사실은 똑같지 않아.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보세요. 니체가 언어의 발생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한 개념으로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음성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근데 지금 보면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음성으로 그렇게 따지면 몇 번 메타포가 쓰이는 거죠? 이미지에서 음성으로. 여기도 메타포, 여기도 메타포. 한 번 쓰여도 한 번, 왜곡이 심한데 무려 2번이나 2번의 왜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인식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니네 이거 무슨 색깔이죠? 이게 빨간색이라고요? 진짜? 얘는요? 그럼 같은 건가? 또 해봐야지. 엄청 많을걸? 김부빈 필통 들어봐. 저거는요? 같은 건가? 아니죠? 얘는요? 통상 이것만 보면 무슨 색이라고 하겠냐? 빨간색. 다 다르지? 다 다른 색깔인데 우리는 대충 뭐라고 생각해요? 대충 빨간색이라고. 왜냐?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화되고 말로 나올 때 대충 비슷한 거를 따오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 문단 얘기야. 계속 읽어볼게요. 외부로부터 온 신경 자극을 하나의 이미지로 옮기는 과정이 첫 번째 메타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색깔을 본 다음에 지금 봤잖아. 색깔에 대한 느낌, 저거 왠지 붉은색일 거야. 이거 말로 하지 않고 느낌만 머릿속에 이미지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미 그때도 한번 메타포가 쓰이는 거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긴 이미지를 음성으로 빨간색이라고 하는 언어로 바꾸는 과정도 메타포가 쓰인다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이미지를 빨강이라고 음성 나타내는 것은 결국 2번입니다. 2번. 자, 메타포는 자의적 표시 한번 해볼까요? 맺어진 관계인 영역들, 신경 자극과 이미지와 음성 사이를 임의로 옮겨가는데, 임의로. 이것도 표시 한번 해볼까? 자의적, 임의로, 또, 즉,
언어와 사물은 자의적으로 연결된 관계일 뿐인 것이다. 자의적. 딱히 둘이 연결된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대충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나무, 꽃, 색깔, 모양 등에 대해 말할 때 사물 자체에 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착각에는 요 믿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믿느냐? 메타포를 쓰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물의 본질이 아닌 자의적 연결된 메타포로서의 언어만 사용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니체는 메타포를 통해 세계를 해석할 때 인간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인식에는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절대적, 객관적, 초월적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 진리가 되면 그거는 니체도 뭐라고 안 하겠지. 왜냐? 언어를 가지고 인식할 때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인식을 하긴 하는데 주관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관적 진리. 나중에 해석적 진리라고 다시 쓸게요. 주관적 인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세계를 왜곡 나왔죠? 아까 했던 말 이해하게 되고 결국 인식의 한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 자, 언어는 해결했어요. 이거 가지고 설명했단 말이야. 자, 두 번째. 개념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빨간색은 지우고. 야, 오랜만에 이번에 몸 살 좀 붙어서 그리죠. 꼬리도 화려하게. 얘 뭐죠? 새? 닭? 공작이요. 아, 그래, 봉황도 다른 번 나오더라. 이게 어떻게 봉황이지? 자, 또 하나. 이건 뭐죠? 이 사람이라고요? 작년에 내가 문법 수업 볼 때 써먹었던 애를 꺼내와야지. 그치, 찰스지. 찰스니까 어울리죠. 진짜 이게 니네 이거 달기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벼슬이에요? 이게 어떻게 벼슬이지? 그럼 얘 빼. 뺐더니 다른 반에 사람 선생님 대머리 독수리 아니에요 그러던데? 아니, 야, 이게 새가 되나? 그 이런 사람이 있나? 이거 생각하면 있으면 끔찍해. 눈이 옆에 있어요, 이렇게. 되게 무서운 거야. 눈 옆에서 보면 눈 어디 있냐? 여기 이렇게 있다고? 무슨 소리예요? 이게 사람 얼굴이라고?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새라고? 니네 왜 이걸 새, 사람, 옆모습, 사람이라고 치지? 그게 니네 한계지 뭐. 니체가 얘기한 개념의 한계. 그럼 니네가 얘를 왜 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으니까 이걸 니네가 벼슬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봐요. 지금 니체는 요게 진짜 벼슬이 아닌데 우리가 착각한다고 보는 거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 요거는 닭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을 잘 살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견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니체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게 진짜 새야? 이게 닭이야? 이게 사람 머리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생겼나?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게 니체의 개념의 한계 개념이야. 봐봐. 지금 얘기한 거 잘 머릿속에 넣어놔요. 자의적으로 신경자극, 이미지, 음성이 연결된 메타포를 통해 언어가 발생한 것처럼 개념도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동일하게 퉁치는 메타포를 통해 생겨난다고 보았다. 이거 찰스가 이런 사람이 없잖아. 근데 동일하다고 치는 거지. 사람이라고 동일하다고 그냥 치부하는 거라고 보는 거야, 니체는. 예를 들어 어떤 나뭇잎은 다른 나뭇잎들과 전혀 다르지만 나뭇잎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와 같은 차이들을 망각, 일부러, 임의로 내 마음대로 잊어버리고 나뭇잎이라는 하나의 원형을 설정함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원형을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 이게 본질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니체는 이 원형은 우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임의로 만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니체의 생각에 따르면 정직함, 진실성 같은 개념들 역시 객관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대요. 정직함.
선생님 이거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문제 있는데 만약에 여기 어떤 A라고 하는 친구는 훔친 거를 제대로 얘기하는 거를 정직함이라고 본다. 어떤 애는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한다. 아니면 어떤 애는 자기가 본 것을 다 있는 대로 이야기한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그것도 대충 싸잡아서 정직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니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뿐이다 이런 말 있고요. 이것은 메타포를 통해 정직함, 진실성의 단어로 표현만 하고 있을 뿐이다. 싸잡아서 묶어서 퉁치고 있을 뿐이다. 니체는 이처럼 개념은 사물의 본질, 객관 속성, 성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우리는 도저히 개념을 통해 본질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질이 있다 없다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언어와 개념으로 본질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누가 물어보죠? 그럼 당신이 얘기한 진리는 뭐요? 네 번째 단락.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는 세계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깨달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대적 진리에 대한 무모한 확신을 경계하였다. 절대적인 진리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거나 대화할 때도 보면 니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무조건 그게 맞겠죠? 뭐 이런 생각.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건 없습니다. 니네 종종 얘기하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 원래라는 개념도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개념이야. 근데 원래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인데요? 통상 지난번 정도일걸? 해봤자 5년, 6년, 길어봤자 100년 정도? 근데 100년 동안 이루어진 거라고 옳은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게 니체 생각이고, 그러니까 헌법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인륜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역사 초기에서는 엄마 한 명에 아빠 여러 명,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아빠 하나에 엄마 여러 명, 지금은 통상 한 명 대 한 명 바뀌잖아.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고 보는 게 니체. 그래서 진짜는 없고 허상만 있을 뿐이라는 그의 말은 가짜만 있다는 이야기죠. 환상만 있다는 이야기지. 절대적 진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메타포를 통해 사물을 인식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니체는 모든 인간은 각각의 그런 말 들어가면 좋아요. 각각의 자기 자신만의 특수한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해석하죠. 여기부터 중요한 거야. 모든 사람은요, 각자 생각해요. 그거를 여기서는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개인들의 주관적인 관점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야. 진리는 추구해요. 진리는 추구하는데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 추구가 아니라 도대체 뭐냐? 특정한 관점의 해석이 배제되거나 절대화되지 않은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중요한 말, 다양한 해석들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이 서로를 자극하겠죠. 더 나은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 추구합니다.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더 나은 해석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해석이란 도대체 뭐냐? 이 더 나은 해석이란 뭐냐? 그게 핵심이에요. 삶의 유용성이 큰 해석은 진리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더 나은 해석이 뭐냐? 삶의 유용성이 큰 거. 그러면 삶의 유용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 단순하게 생존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유용성이 큰 해석인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 해석을 보면 다수가 선택하겠지? 그러면 다수가 선택한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게 진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해석적 진리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적 진리라는 말에는 많은 사람이 택했다는 개념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지금은 100명이 선택했다. 이게 진리다.
다음에는 지금 택한 진리가 한 명이 선택한다. 그럼 사라지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걸 택할 것이냐? 삶의 유용성이 큰 해석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뭐냐?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거고 고양시키는데 역할을 한다. 더 나은 해석을 추구해야 되고 더 나은 해석을 추구하려고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더 많이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네 생각도 맞겠지만 내 생각도 맞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겠지. 그러면 사회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니체 생각이에요. 삶의 유용성이란 생존이나 생계가 아닌 삶의 성장과 고양과 관련된 것이다. 이때의 진리도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세상의 변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니체는 본질적으로 끝없는 해석 가능성을 세계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 해석들 중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해석을 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명이 택하다 보니까 그걸 절대적인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줄.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강한 관점이 있고 다수가 택했으니까 강한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수가 택하면 약한 관점을 있을 수 있지. 강한 관점에 따라 약한 관점에 따라 보는 진리가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정된 건 없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삶의 유용성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대신 절대적인 초월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특히나 그 종교 쪽이랑 정치 쪽에서는요 맹신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거를 배제하자고 보는 게 니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신 같은 개념을 따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교조주의라고 하죠. 가끔 여러분들 문학 작품 보면 70년대 80년대 나오고 정치에도 교조주의 나오는데 교조주의는 맹신이에요. 맹신. 그게 정치가 됐든 사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개념. 자 1번이랑 2번 넘어갑시다. 3번하고 4번 되게 중요하니까요. 잘 보세요. 보기의 의견에 대해 니체가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는데 인문이든 예술이든 기술, 사회, 과학 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사람이 나오면 철학자, 과학자가 나오면 편 나눠요. 지금 여기서는 니체랑 전통적인 서양 철학자들이랑 이렇게 나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기에 대해서 니체가 할 수 있는 말이니까 보기도 편 먹어주면 돼요. 그럼 보기는 어느 쪽 입장이겠느냐? 나는 객관적 보편적인 사물의 본질이 존재하고 인간이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끝났죠? 보기는 서양 철학자, 전통적인 서양 철학자 편이에요. 그럼 니체가 뭐라 그래요? 이걸 니체라고 합시다. 니체는 뭐라 그래요? 반대하겠지?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라고 얘기할 거야. 그거 찾는 게 답이에요. 이제 보기 좀 볼게요. 몇 개. 돌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면 색깔과 모양이 다르더라도 돌이란 객관적 개념 인식할 수 있다. 생각이 아예 달라요. 절대적 진리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한다. 완전 반대죠. 진리에 대해 공감, 생각이 같음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더 결속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유용성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잘 보면 니체 생각과 뭔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은 있어요. 요거. 근데 차이가 뭐냐면 지금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유용성은 발생하는 효과고요. 니체가 얘기하는 삶의 유용성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요소가 있는 건 맞지만 아예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그래서 2번이 답이잖아요. 진리에 대한 탐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이건 맞죠. 아까 니체의 핵심 중에 뭐야? 다수야. 이거는 맞는데 삶의 유용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니체 생각이 아닌 거잖아. 밑에 있는 1, 2, 3, 4, 5는 1, 3, 4, 5는 읽어보면 좋지만 잘 읽어보면 기본적으로는 니체 생각 그대로 써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철학자 나오면요. 그냥 편 먹으면 돼요. 자, 4번도 볼게요. 4번도 결국 편먹기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나오잖아요. 볼게요.
거기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헷갈려. 이거 되게 헷갈려요. 철수, 철희, 그 다음에 영희, 민희, 민수.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야. 이 희로 3명. 영희, 철희, 민희. 철수, 민수. 이런 뭐 수민이도 있고, 철민이도 있겠네. 영철이도 있고요. 철영이도 있고요. 영수도 있겠네. 영민이도 있고, 민영이도 있고. 와. 이게 니네 헷갈리게 한다고. 일단 철수와 철이는요. 식물을 봤대요. 편먹는 거야. 철수는 색깔이 빨가니까 꽃이라 그랬고 철이는 다르니까 아니라고 보았다. 니체는 누가 맞다 그럴까요? 철이지. 철수한테 뭐라 그럴까요? 이런 절대주의에 빠진 놈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겠지. 이런 메타포에 빠진 놈 같으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철이는 그래 너의 생각이 맞아. 다 각각의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더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무슨 생각 가능해요? 하지만 철수 너의 생각이 틀리다고는 보지 않아. 왜냐? 이건 너의 해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는데 그 복이 있잖아요. 복이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 니체는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복이에서 말을 하면 너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을 하겠지? 나는 없다고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몇 개예요? 2개죠. 보기의 해석, 나의 해석. 그럼 2가지 해석이 있는 것 자체가 뭐 뒷받침이에요? 자기 생각 뒷받침하는 거지. 니체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상대방은 계속 무시하겠지만 이건 어찌 보면 니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사람들은 하지만 근본에 들어가는 그런 진리는 있을 거야. 그게 데카르트가 얘기한 뭐죠? 혹시 기억나요? 데카르트 말 유명한 거 있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막 의심을 해요. 이거 딴 얘기지만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의심할 수 있나 없나? 있죠. 왜? 억지를 쓰는 거야. 우리의 머릿속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악마가 있어서 우리가 1 더하기 1을 원래 3인데 우리가 계산할 때마다 2로 바꾸는 그런 악마가 있다고 칠 수도 있지. 그게 데카르트 생각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무언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 그럼 데카르트가 얘기한 나는 생각한다.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 거죠. 혹시 니네 그거 누가 어떻게 반론 펼쳤는지 알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거에 대한 반론. 니체라면. 니체가 진짜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가끔 우스갯소리 하는데 니네 오늘 놀아야 되냐? 놀면 안 되냐? 왜 안 되죠? 내일 시험이니까? 내일 시험은 내일에 내가 보겠지. 그러고 놀면 되잖아요. 그럼 내일에 나는 어제의 나를 비판하겠지만 난 신경 안 쓰면 돼. 끝났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있는데 이건 지금이잖아. 그러면 5분 뒤에 나하고는 다를 수 있지.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데카르트 생각이 막 깨지고 있죠. 실제로 그 회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논거 중에 하나야. 아무튼 이거 뒤죽박죽입니다. 끝도 없어요.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영희는 민수, 민희가 정직했다고 말을 했대요. 정직한 행동이 뭐냐 했더니 영희는 민수는 준 돈을 찾아줬대요. 그래서 정직해요. 민희는 자기 잘못한 거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다면 민수의 행동과 민희의 행동은 다르죠? 다른데 지금 영희가 어떻게 해요? 대충 퉁치고 있지?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니체는 뭐라 그럴까요? 영희, 너는 잘못했어. 너는 잘못된 개념을 메타포로 쓰는 거야. 영희, 그러면 안 돼. 라고 니체가 얘기할 겁니다. 1번. 괜찮죠? 둘 다 어쨌든 특수, 자기 생각으로 세계 해석하는 거니까요. 2번. 영희가 두 친구에 대해 표현하는 말은 개념어야. 개념어. 그 개념어는 두 친구가 가진 각각의 주관적 성질, 특수한 성질을 나타내는군 이라고 말을 해야지. 객관적 성질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운 돈을 찾아주는 거나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나 다른 상황이잖아. 그래서 답은 2번. 영희는 정직이란 원형을 설정하고 판단했다. 자기 마음대로. 철수는 식물에 대해 빨갛다. 두 번째 메타포. 음성으로 표현했으니까요. 5번에 정직이란 개념으로 동일 메타포가 사용되었겠다. 그쵸? 개념에도 메타포가 들어갔으니까 답은 2번이에요. 여기까지가 인문예술 11번.